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1년 마지막 12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그 패널 토론자들입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님,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저 김능구 폴리무스 대표, 그리고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분석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내년 대선 전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지율이 이 윤석열 컨벤션 효과로 올랐다가 다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에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조사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홍 소장님이 현재 그 여론조사로 본 이 대선 민심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짚어준 대로 지지율 변화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불과 한 달 만에 컨벤션 효과는 소멸되었다는 것은 뭐 저희들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모든 여론조사에 기관이 되고 거의 지금 공통된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선대위를 한번 다시 조정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좀 더 지났나요? 큰 지지는 오르진 않아도 더 이상 하락 추세는 멈추고 조금씩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1월 5일, 7일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당선될 때 그때가 컨벤션 효과가 제일 컸었지요. 지지율이 이재명 33, 윤석열 44.6, 11.6%의 포인트의 격차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달에 11월 11일, 13일, 12월 11일, 13일 조사를 하였더니만은 40대 41.6, 불과 1.2%포인트 차로 줄어들게 됐어요. 이 조사는 저희들이 12월 11일에서 13일까지 1,011명을 대상으로 유선 혼합을 했고요. 유선으로 전화면접 19.4%, 무선 ALS 80.6%였는데 응답률은 5.1%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홈페이지 성만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폭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조사도 지금 저기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기 여론조사 개요를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추세가 보면 어떤 추세로 나타나냐면 전화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현재 실질적으로 ALS 그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보면 되겠고, ALS 조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근데 그 격차가 이제는 전부 거의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ALS하고 전화 면접에 대해서는 뭐 내가 묻는 이야기지만 전화 면접인 부동표가 많이 나오면서 이 두 결과가 다르기보다도 아마 전화 면접에 두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만 만에나 물어서 그 층만 통계를 내서 보면은 ALS가 많이 근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금 약 3개월 남겨놓은 상태에 되고 오차범위에서 혼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양측량에 되고 전략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원점에서 특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 조사를 놓고 보면은 중도층과 오원의 팟캐스팅 보도 역할하는 게 2030인데 2030이 윤석열이 우위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조사는 지금 보면 30대는 20대 30대가 이재명 우위로 서울에 있습니다. 돌아섰고 윤석열은
간신히 중도층에서 우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략적인 그 캐스팅 보트를 하고 예상이 되는 2030층에 대고의 어떤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예. 그 금방 이야기처럼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큰 이 추이는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고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것이 포인트 같아요. 여론조사 변화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20, 30대 MZ세대의 선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 왔는데 이 30대, 20대 여론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는 접전이고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또 한 포인트는 중도층 여론 변화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예, 각종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10% 정도 그 정도 앞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변화를 추동했다 이래 보여집니다. 우리 한 소장님 왜 그렇게 됐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40대는 확실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60대 이상은 윤석열 지지하고 50대는 지금 어느 쪽이 우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팽팽하다 보면 예. 결국 연배로 보면 2030이 좌우하고 또 각각의 고정 지지층은 하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지지층을 일정하게는 지지하는 성향이 각자 형성되어 있는데 중도에서 지지가 이제 결정할 거라고 보면 지금 그 윤석열이 중도나 2030에서 지지를 얻을 만한 소지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다니는 행보나 이 정책 이런 것들 보면 기득권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과거 그 망해버린 수구 보수적 형태를 뒷받침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본인 스스로 입을 열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지만은 전번에 그 뭡니까 종부세 문제나 또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이야기에서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전반적으로 저 사람이 기득권의 영역에 상당히 속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030이나 중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뭐 내부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싸움이 후보 본인 스스로가 개혁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공유하려는데 정치 선거 브로커들하고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도 지지율이 빠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 대중의 시각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하고 역전이 되어서 한 3, 4% 만약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된다면 좀처럼 지지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있으면서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이게 한 10% 정도 차이 나게 된 조사도 있고 했는데 지금 안원부 조사에서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강을 하더라도 윤 후보하고는 차이가 나게 조금 하강을 하고 있는 어째 말하면 좀 이렇게 기력을 지금 되찾고 있는데 되찾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서 많게는 한 20% 가까이 차이 나면서 사실 윤석열 대세론이 형성될 뻔했는데 그 위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반전시킨 데는 제가 생각할 가장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 이재명 후보의 발빠른 변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를 완전히 재편을 하면서 상당히 기민하게 그러니까 선대위를 재편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본인 말대로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정치적 실용주의에 접근을 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주 발빠른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여권 내의 그런 또 차별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진통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무조건 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민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인식을 줬다. 그리고 이 실리적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함으로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그 반전의 요인은 결국은 상당히 자책골이죠.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대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 시간을 그냥 흘려버린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헤게모니 다툼 이런 부분들이 정치 초보인 그 윤석열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구태에 상당히 직면해 있는 후보로 비춰임으로써 상대적으로는 같은 영선 후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빠른 변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일단 반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빠른 변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현재의 민심을 홍 소장님이 짚어주고 거기서 그 윤의 어떤 하락 부분을 한 소장님이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상승 부분을 차 교수님이 짚어주는데 아마 전부 다 그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가족 리스크가 전면에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 전부터 쭉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그 YTN 조사에도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쪽 리스크가 클 것이냐. 그래서 가족 리스크가 있더라도 뭐 계속 지지가 70%인데 어쨌든 4분의 1 정도는 바꾸겠다는 거, 바꿀 수 있고 바꿨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가족 리스크도 똑같은 가족 리스크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 가족한테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랩되면서 그럼 당신은 뭐냐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가 그때 12월 달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을 질문을 해봤어요. 예. 대선 후보나 배우자, 선거 캠프 관련자의 과거 사생활 및 발언에 관련해 누가 더 문제가 많다고 보느냐. 이재명 42, 윤석열 41.5. 그걸 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드러나는 이후 문제는 대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면은 이재명은 유심히 보면 과거사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 그럽니다. 잘못했다 그러고 변명이 길지가 않아요. 변명을 해도 가급적 짧게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일단 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특이하게 자꾸 변명을 하고 자기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변명을 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다가 3, 4일 지나서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 그때서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어정쩡하게 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정치를 잘못했다 야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후보가 돼서 국민들한테 싸우고 국민들한테 우기려고 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그거는 정치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우라통터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윤석열의 경우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이 게임 문제는 뭐가 하면은 최순실과 그 딸에 있었던 사안에 들이댔던 잣대, 조국과 딸에 들이댔던 잣대와 동등하게 들이대야 될 사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기는 한때는 적용 안 하는 거로 하고서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더 큰 화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론조사 보니까 이 금방 말한 팽택, 사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10% 정도 높더라고요. 뭐 사과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윤 후보는 조건을 달면서 이야기를 했고 어쩌보면은 마지못해서 하는 뭐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개사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끝까지 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윤 캠프에서는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이준석 파동도 뭐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좀 이야기가 제기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항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냥 스스로 머리를 깎고 백담사로 들어가고 김건희 씨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달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뭐 가족 비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리의 어떤 깊이나 크기로 보면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하죠. 그런데 이 비리 자체의 부분이 이게 뭡니까? 미세하지만은 굉장히 잡다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의 가족이 또 그런 성향이 이 장모도 있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거를 사과하고 털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는가라는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집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윤은 왜 그러면 캠프에서 윤 부인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 왜 또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중에게 뜻을 묻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종의 자기 부인 문제가 성역화됐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처럼 대장동 문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걸 갖다가 희석화시키는 노력을 하든가. 근데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김건희 문제에서 알고 상대에게 해명하고 또 역공을 하고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막고는 싶고 또 그 문제의 내막이 깊이 알려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런 이중성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이 과연 자기 그 부인 문제를 넘지 못하고 대선에 올인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부 간에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씨가 최순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최순실을 소환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오늘 뭐 송영길 대표 저 이야기 들었는데 그 근거가 뭐 이 남편한테 반말한 거. 반말했다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부간에도 깍듯하게 존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상당히 허물없이 지내는 검술 좋은 경우에는 뭐 반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나이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말해서는 안 된다는 뭐 나름대로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그러니까 반말을 갖고 그 근거로 갖고 해서 최순실로 연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사실 그 좀 지나친 그 하나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결혼 전 사생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그 유흥업소의 뭐 접대부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결혼 전의 배우자의 사생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이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뭐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이 배우자가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의 이 지금 허위를 누적해가는 과정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과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와 상식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런 것이죠. 앞서 이 그 홍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30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윤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뭐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잘못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요? 1단계가 과장이다. 허위다고 이렇게 발대부터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거 여권의 공작이다. 정식 의도로 갖고 공격하는 거다. 세 번째는 기자들한테 벌어갑니다. 왜 그 말 듣고만 있냐? 그러면 그냥 뺏기만 썼냐? 당신들은 왜 취재 제대로 안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결국 마지못해서 지난주 금요일 사과했잖아요. 근데 사과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유혈을 막론하고 논란 자체를 야기한 것만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러니까
이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에 따라서 제 가족들 적용하겠습니다만 이야기했지만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앞으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부인이 만약에 지금 이제 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뭉뚱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결국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인터뷰에 보면 뭐 제2부속실 오신다. 영부인이란 말 붙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마지못해 밀려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의 제기보다 더 큰 이제 정치적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정치 초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선대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선대를 또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윤 후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 후보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 극복을 하는 부분은 딴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중심을 못 잡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총장을 그만두고 어떤 자기 정계 입성을 할 때 이 포효했던 게 자기는 공정과 정의, 상식의 대변자가 되겠다. 이걸 중심으로 가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가 바로 이것과 바로 배치되는 거, 위배되는 거죠. 본인이 큐레이터 신정아 씨라고 할 때 수사검사였대요. 그때 이 허위 이력도 아주 엄중한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정권 교체가 10 내지 15% 이상 이렇게 높은데 그 중에서 보면 민주당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조국 사태 때 내로남불의 어떤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그런 문제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아무나 정권 교체라면 모르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은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럼 그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인의 어떤 지금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가장 중심적인 고리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 전면적인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른바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2부속실 만들지 않겠다. 영부인 표현 쓰지 마라. 이런 말로 온 것 같은데 좀 더 나가면은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백담사 가서 수도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2번이나 대선을 문턱에서 넘어졌잖아요. 그게 아들 병력 문제였는데 그때도 소록도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랬을 때 부인이 막았다고 그러더라고. 부인이 그때 바로 갔으면은 그게 또 어찌 됐을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의 감으로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지금 필요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TV에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갖다가 전혀 지금 이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 문제가 쉽사리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끌 것 같고 이번처럼 시간 끈 다음에 사과해봤자 타임이 늦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진정성대로 훼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찌 말하면은 이 김건희 씨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뢰에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하는 그런 중요 변수가 돼버렸다 이래 봅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되기 전에부터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려 왔던 거는 윤석열 개인의 능력 자질에 의한 지지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큰 민심을 올라탔기 때문에 지지를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 선언하고 후보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략으로 놓고 본다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에요. 첫째, 후보는 확정되었지만 방심은 있겠지만 국민 민심에서는 졌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적어도 후보가 된 이후 경선 과정에 끌고 왔던 민심 전략, 그 팀 전략, 그 방식은 바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짧은 경험치로서 그 경선을 이긴 선거로 생각하고 민심을 공략했던 그 선거 전략을 그대로 지금 끌고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심히 보면은 그 팀이 종속하니까 아마 그 팀이 내가 볼 때는 윤핵관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펼쳐나가니 홍준표한테도 저는 그 전략팀을 갖고서 이제 본선 이재명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내부적으로 전략팀에 어떤 구조적인 맹점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면이 보입니다. 예. 저 다음은 이재명 아들 도박 사제.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도시개발공사에 예, 또 한 사람의 어떤 실무 책임자가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좀 이재명 리스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그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 마이클 네. 셀리였습니까? 셀리는 교수하고 정의 공정을 주제로 화상 예. 간담회 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탁 그냥 밖에 나가서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또 가치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아주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극상적인 이중성을 가진 사람의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안 변하구나 느끼지만 이재명을 바라보면서는 저 사람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이재명이 뭐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온갖 이 지금 잡음을 낳으면서 저 위치에 있다면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 국민에 대한 열정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번에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아들의 문제가 보통 집에 저런 일들이 잘 있습니까? 자기가 비천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자기 집안사와 연관해서 봤을 때 과거에 자기가 가난할 때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다 수치심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저 아들을 키울 때는 가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과는 하는데 눈꽃만큼의 진정성이 느끼지 않고 이 국면은 또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넘길까라는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윤석열과 대결이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좋다 이렇게 가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저러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 이낙연 쪽만 됐어도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학보다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이 좀 국민을 갖다가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지. 진지하게 대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루에 사과 한 건으로 사과를 이틀 사이에 4번 하는 것도요. 이게 전혀 진지하지 않다. 그래서 여의도에 지금 사과 풍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뭐 지금 김건희 씨 리스크로 대변되는 윤석열 후보 의혹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많고 누가 더 중하냐 안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그 하나하나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합의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발빠른 사과, 아까 우리 한 부장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그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하는 소리냐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이 정치적 사탕말림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자책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전의 모멘텀을 찾았음에도 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아들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도박 부분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도박 자금은 자금이라는 부분도 아니라는 식으로 사실 뭉갠다든지 또 사실은 이 지금 뭐 게임 사이트 운운하면서 약간 정치적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이 지금 아들의 이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바라는 건 부모된 입장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이런 자식의 이 태도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이 뭡니까 권력을 쥐고 났을 때의 자신의 주위의 친인척이 법을 어겼을 때의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조차도 아들이 수사당국에 가서 이제 보는 걸 이실직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검증을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또 지금 아들이 불법도박하고 이제 터지자마자 지금 김남국 의원이라는 채권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택시 기사의 이 전원을 근거로 해서 뭐 일종의 야권이 뭔가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기획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지금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제 대장도 개발 그 실무 핵심 팀장이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유한기 본부장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주요 핵심 정인자들이 정인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거분으로 지금 대변되는 위선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무영의 정치적 위압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측의 꼬리자리기 한 것이라는 식의 의혹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은 특검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이 지금 몇 달째 지금 하고 있지만 전혀 일도 지금 한 건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이 특검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조건부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윤석열 후보의 저축은행 관련된 수사까지 그런 식으로 또 했다가 이제는 그런 조건도 하니까 윤석열 후보 쪽이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여당이 지금 이 특검 문제 유한기 씨 그 사고가 나고 난 직후에는 바로 특검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 주에 벌써 한 열흘이 지난 동안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을 발빠르게 변신하면서 결국 지금 대장동업과 관련해서는 이 객관적인 수사 주체를 둘 수 있는 특검을 지금 마냥 거부하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이 암만 자책골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죠. 일정 정도의 그 여론조사가 균형은 이렇게 맞췄지만 박스권에서 치고 못 나가면 본인의 어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자식 앞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왜 공개했을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고민이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성남시장 도지사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막 연루돼 있고 막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고 그랬는데 도리를 떠나서 이거는 왜 그런 걸 이렇게 올렸을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 소장이 김건희 씨가 머리 깎고 이렇게 백담사 가서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도 금방 차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현재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연예인들도 이런 문제 있으면은 자기들이 전부 다 먼저 수사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후보가 바쁘면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대로 요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은 어떻게 하고 표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원칙적인 그걸 해야 된다.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문제도 이렇게 쉽게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좀 예. 다른 가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치적 이 수사 중에 많이 쓰는 이 수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뭐 땡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표현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이번 선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부인 문제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을 때 그때 기자들이 그 이양수 대변인한테 일문일답을 하니까 지금 이 사과 표현만 하고 윤석열 후보는 퇴장하고 난 뒤에 일문일답은 그럼 이양수 대변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물은 것 중에 이거예요. 그럼 그 김건희 씨는 그럼 육성으로 직접 사과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 이양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대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사과한 적이 있냐? 그런 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례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그 후보의 배우자가 이 정도의 의혹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번 대선은 진짜 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우리가 방금 아까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대선의 키워드가 수신제거예요. 수신제거가 되어버린 이 말 그대로 우선 선거. 그래서 혹자는 뭐 놈놈놈 선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그럼 각 당의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들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누구나 다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양쪽에 지금 여러 후보들이 이만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다 이야기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이 당선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를 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하나거든요. 아무리 뭐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승리 지상주의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풍토, 이 정치적 풍토는 왜 비롯됐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자 독식이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이 권력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철저하게 당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고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우리는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들, 이성적인 생각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합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셜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 학습되면서 확정 평량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긴 이기겠죠. 이길 경우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진 쪽에서 이 승리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래 되면 승자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못하는 문화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요, 진영의 대립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국민통합이란 단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불행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 거기서 어떤 민생의 발전, 국가 발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이번 대선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지금 양당 어느 후보도 지금 이 권력 구조에서 이 잘못된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더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